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적당히 잊으며 살아간다입니다. 저자는 후지 히메코, 출판사는 샘앤 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후지 히데코, 교토 부립의과대학 의학 박사로 한방 심료내과 후지 의원 원장이다. 현재 94세 현역 의사라고 하는데요. 현재도 주 6일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아끼고 보살펴주세요. 환자를 배웅할 때면 저는 늘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당신은 귀하디 귀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신 것 자체에 경의를 느끼며 당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 보살피고 몸과 마음을 관리해서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원래 몸조리 잘하세요라는 말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당연하게 쓰이는 상투적인 말로 여기는 그런 말로 치부되기 일상이죠. 평소와 다른 말로 본래의 의미가 환자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면서 그 눈을 바라보며 자신을 아끼고 보살펴 주세요라고 전하면 대부분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만큼 자신을 뒷전에 두었던 분이 많다는 것이겠죠. 평소에 무엇보다 자신을 아끼고 보살펴 줘야 합니다. 자신을 뒷전으로 미루지 마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매일 바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그 누군가를 적당히 잊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의 마음을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후회 속에 매몰된 사람도 그것을 잊고 살다 보면 새롭게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를 보살피고 아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책에서 잊어도 좋은 것과 반대로 소중히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잊음으로써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다른 사람 일은 잠시 잊고 자신을 아끼고 보살펴 주세요. 저는 불쾌한 감정이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일에 대한 아쉬운 마음, 부정적인 기분을 다음 날까지 끌고 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비결은 실로 정말로 간단합니다. 그것을 끌고 가지 않기로 정했기 때문이죠.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마음먹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불쾌한 일이나 슬픈 일이 생기면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느니 그 마음에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의 부정적인 감정은 오늘까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불평하지 않기, 다음 계획을 생각하기, 처음부터 잘 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90살이 넘다 보니 어느새 그런 식으로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싫은 일, 집착, 지나친 얽매임, 누군가에 대한 기대, 후회, 과거의 영광은 적당히 있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내가 있는 곳을 편안하게 유지하기, 소중한 인연을 계속 귀하게 여기기, 감사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은 잊지 말고 그날그날 마음에 담아두세요. 적당한 지점을 찾기 위해 저도 매일 모색 중입니다. 사람은 어쩌면 너무 많은 기억을 할지도 모릅니다. 속는 셈 치고 제 말을 따라 잊어도 괜찮다라고 마음을 살짝 바꿔보세요.
가뿐하고 보송보송한 마음으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괴롭다면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제가 이야기한 마음의 거리란 상대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뜻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일에 내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예를 들어 직장 밖에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자꾸 생각이 날 것 같으면 다른 일을 하기 등 마음에서 선을 그으라는 뜻입니다. 그분도 다음 진료에서는 한층 맑아진 표정으로 마음속에서 매듭을 지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춰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와 거리만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일단 그 존재를 잊을 시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상대를 제자리에 되돌려 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해도, 때때로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상대가 꺼리는 행동을 하게 돼서 멀어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어쩌면 상대방의 마음에 여유가 없거나 고민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값비싼 도미를 대접해도 생선을 싫어해서요, 라면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싫을 때는 뭘 해도 싫은 법이죠. 모든 원인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저도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병원 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었죠.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럼 어쩔 수 없지 하고 깨끗이 물러섭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살짝 거리를 둡니다. 경험이 쌓여서인지 그런 태도가 어느새 몸에 배었습니다. 더불어 얹어놨던 기억을 계속 되새기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잊고 지내다가 듣고 나서야 비로소 떠오르는 정도가 서로에게 평화롭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까지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과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쪽이 인생을 더 밝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상대를 위한 척 하면서도 멋대로 나서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이기에 다른 누군가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환자들이 가르쳐줬습니다. 간혹 가슴이 먹먹해지는 힘든 환경에 처한 환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었는데, 환자의 마음을 이해한다거나 내가 대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려 한다면 그것은 오만입니다. 저는 그저 한약약을 써서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도록 심신을 회복하는 데 도울 뿐이죠. 단지 진료에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 인생에 결정권을 멋대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상대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다고 믿고 의연히 대처하는 그 자세를 존중해 주세요. 타인과 나 사이의 경계선을 명확히 긋고 상대방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인간 관계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나와 전혀 맞지 않지만
업무 관계이거나 친척, 이웃이어서 얽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불편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지만 날마다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멀리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싫어하지만 멀어질 수 없다니 모두에게 이보다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명확하게 마음의 경계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이는 나 자신도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결심이기도 하죠. 무엇을 한들 타인은 바뀌기 어려울 테니 상대방을 바꾸려 노력하기보다는 되도록 상대방과 상대방이 말한 것을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몸을 움직이거나 집중해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게 되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도 그 시간만큼은 불편한 상대에게서 내 생각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잊는 연습을 반복해보세요.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싫은 생각은 마음에서 멀어지고 즐거운 일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아이에게 모든 걸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초에 해라라는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7명의 아이를 키웠지만 아이들에게 공부해라라든지 의사가 돼야 돼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잔소리할 필요도 없이 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가 잘못을 저질러서 학교로 호출당할 때마다 이것도 내가 가르친 결과야 라며 아이를 필요 이상으로 꾸짖지 않았습니다. 목숨과 연관이 되거나 법에 저촉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식이어도 이거는 본인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관망하고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 방식이 좋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라고 해도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권리는 본인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줘라는 말로 확실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상대방의 영역입니다. 바라는 대로 따라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상대방을 야단치고 충고하고 통제하려고 하면 그건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체로 헛수고로 끝납니다. 조언도 그것이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에게는 너의 방식이 있고 생각이 있어. 나는 그걸 조금 도와줄 뿐이야. 이렇게 같은 위치에서 눈높이를 맞추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참아봐야 득될 것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인내는 분발해야 될 때 나옵니다. 나를 갉아먹는 인내를 떨쳐버리세요. 진료실에 다다른 여성이 뚝이 터지듯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터져나온 이야기는 회사에서의 인간관계, 직장 상사의 괴롭힘, 남편과의 불화, 아이와의 소통 문제 등 다양하죠.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의 모든 고민은 대인관계에서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인간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특히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기 위해서 나만 참고 견딘다면 몸과 마음의 악영향을 초래합니다. 물론 괴롭고 힘들어도 극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분발해야 될 때입니다. 하지만 견딤은 일방적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평소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자주 묻곤 합니다.
당신에게 정말 인내가 도움이 될까요? 의미 없는 인내를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세요. 나이 드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치매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뇌가 조금씩 위축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니 저도 적당히 함께할 참입니다. 다만 나이에 상관없이 평소에 인지기능 저하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 훈련도 좋지만 먼저 몸을 구성하는 식사에 신경을 쓰세요. 예를 들어 대두 제품은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 수치를 내리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나토키나아제는 혈전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 녹황색 채소나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도 자주 섭취하세요. 꼭꼭 씹어 먹고 손 끝을 움직이고 적당히 운동하세요. 우리 병원에서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양생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립되지 않도록 사회와 관계를 맺고 과거의 일이나 근심거리는 적당히 잊으며 즐겁고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 합니다. 함께할 친구가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움직여서 의욕을 일으켜야 합니다. 뭘 해도 의욕이 안 생겨요라는 말을 하는 환자를 종종 만납니다. 의욕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신을 질타하거나 다그치기보다는 일상생활을 개선하는 쪽이 훨씬 중요합니다. 즉, 마음을 어떻게든 다스리려 하기보다는 몸을 살펴봐야 합니다. 식생활을 개선해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생성을 돕는 아미노산과 뇌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B군을 적극적으로 섭취해보세요. 또한 잠을 푹 자고 햇볕을 쬐면 뇌를 안정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로 향하는 혈류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잠깐이라도 준비 운동을 해두면 두뇌 회전이 빨라집니다. 한 번은 70대 환자에게 라디오 체조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뇌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진료 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체조를 했더니 아침에도 쌩쌩해졌어요.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눈에 띄게 활기가 넘치고 밝아지셔서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인간은 의욕이 생겨서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기 시작해서 의욕이 생긴다는 사실이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습니다. 큰일이 아니어도 좋으니 작은 일부터 시도해보세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일단 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의욕은 나중에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걸으세요. 건강이나 체력 유지를 위해 딱히 하는 건 없지만 일상생활에 녹아있는 운동 습관이 나이가 들어도 크게 불편한 것이 없는 비결입니다. 가방을 메고 같이 사는 둘째 딸이 만들어준 도시락을 손에 들고 혼자서 집을 나섭니다. 300m 정도 걸어가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니다. 그리고 병원 근처에서 내려 병원이 있는 건물까지 걷습니다. 택시를 부르거나 데려다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지내면 그만큼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일 일정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근육은 20대 때 최대이고 30세를 넘어가면서 서서히 감소해서 10년마다 5%에서 10%의 근력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평소 생활에서도 근육은 줄어들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쉽게 넘어지거나 서 있기가 힘들고 금세 피로해지며 구부정한 자세가 편하다면 매일 잠깐이라도 좋으니 걸어보세요. 노화를 막아주는 걷기 방법도 있습니다. 빠르게 걷기 3분, 천천히 걷기 3분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매일 30분 정도 걷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 해보세요. 걷기가 습관이 되도록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나만의 건강법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출퇴근할 때 빠른 걸음으로 걷고 진동 타입의 근력 운동기기를 이용할 뿐 아니라 그 외에도 실천할 만한 건강법을 찾기 위해 매일 이런저런 문헌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있게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은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손톱 지압법입니다. 면역학자인 아보 도우루 선생님께서 책으로 소개해준 방법인데요. 지압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톱 뿌리의 좌우 양쪽을 꾹꾹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강도는 아프면서도 시원한 정도가 적당하고 각 손가락을 10초씩 누릅니다. 손톱 주위의 정혈을 현대의학에서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급소라고 합니다. 손가락마다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엄지손가락은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 집게손가락은 위궤양 등의 소화기 계통, 가운데 손가락은 이명 등 귀 기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약손가락은 교감신경을 자극하며 새끼손가락은 우울증과 알레르기, 건망증, 불면, 어깨 결림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법의 핵심은 이렇게 하니까 컨디션이 좋아졌어 라고 체감한 자신만의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스스로 찾아 직접 해보니 효과가 좋아서 계속하게 된 건강법은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건강을 위한다며 과도하게 식사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크푸드도 가끔 즐기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과자 코너에서 발견한 작고 귀여운 과자를 사기도 합니다. 다만 어떤 음식이 유독 당긴다면 원래 있어야 할 영양소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단 것이 심하게 당길 때는 몸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런 걸까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당분이 부족해서 단 것이 당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단백질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백질은 몸을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뇌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만들지 못해서 에너지로 전환되기 쉬운 포도당으로 재빨리 영양을 보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 음식이 당기는 것이죠. 사람의 몸은 본능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지시합니다. 식사의 중요성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먹는 방법, 즉 음식물을 입에 넣었을 때 제대로 씹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타액 분비는 저작 활동을 통해서 촉진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이로 꼭꼭 씹어야만 소화액이 두루 전달됩니다. 또 턱이 움직이려면 저작근뿐만 아니라 볼과 입술, 혀 등의 모든 근육이 움직여야 하므로 입 주변은 수많은 신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삼킬 때도 혀 근육이나 목, 볼뼈 근육 등 수많은 근육이 연동되어 움직이고 있죠. 이는 모두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서 꼭꼭 잘 씹으면 그만큼 뇌의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치매에 걸릴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꼭꼭 씹기를 비롯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뇌를 활성화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꼭꼭 씹으면 기억의 사령탑이라 불리는 해마를 자극해 단기 기억을 붙들어 주므로 치매 위험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감소와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함도 확인되었죠. 이로운 일만 가득합니다. 저작 활동은 뇌 건강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그러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사례가 들리는 일이 늘어났다면 말을 빨리 하기, 목과 입 주변 마사지하기, 노래 부르기 등으로 삼킴 기능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상대를 제압하는 검이 아닙니다. 사물을 폭넓게 보기 위한 나침반으로 활용해보세요. 나이가 들더니 너그러워졌어. 이런 말을 듣는 이가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고선 황소고집이 됐군. 이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를 먹고 너그러워졌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인생에서 수많은 경험을 쌓으며 시련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건 어떤 말을 듣건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세요. 한편 나이 들고 생기는 황소고집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풍부했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난 이런 식으로 해왔어. 나 때는 이렇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을 모든 경우의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주변에서 융통성이 없는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죠. 진료실을 찾는 고령자 중에도 이 증상에 한방이 효과가 있을까요? 어서 해보고 싶군요. 하고 기꺼이 시도해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신이 먹고 싶은 약만 또는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약만 드시거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면서 복용하는 분 등 각양각색입니다. 인생치의 경험이라는 건 상대를 수용하기 위한 너그러움이 되기도 하고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억지 부리기가 되기도 합니다.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요? 실수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만회하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다 보면 실수를 잊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도 눈 감아주는 게 좋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수하더라도 재빨리 감정을 추스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한 자신을 바로 용서할 수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내내 자신을 책망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겪은 일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광고를 보는 순간 손주들이 사이좋게 가지고 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딸에게 집에 게임기 있니? 라고 묻자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선물을 보냈는데 막상 딸에게는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는 둥,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둥 타박만 들어왔습니다. 손주들이 기뻐하는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의 의향은 묻지도 않은 채 먼저 행동한 점을 잠시 반성했습니다. 그렇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성격의 저는 그마저도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지만요. 반품은 안 한 걸로 봐서 그래도 즐겁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실패는 물론이고 더불어 다른 사람의 실패도 가급적 빨리 잊는 게 상책입니다. 실패했을 때 가장 낙담하는 건 본인입니다. 굳이 한 번 더 화살을 쏘아댈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 자꾸 떠올라서 괴로울 때나 다른 사람에게 당한 수모가 잊혀지지 않을 때는 그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전문 상담사도 좋고 친구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으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동시에 내가 여전히 그 일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자기 다름의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에게는 막내딸과 통화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걱정거리를 털어놓거나 쓸데없는 잡담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기분이 풀리고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데 엄마, 다음에 언제 미용실 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 언제가 좋을까? 라고 말하다 보면 내일 이후의 미래로 시점이 확 바뀌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져서
다음 날부터 다시 평소처럼 지낼 수가 있죠. 고민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뜻밖의 곳에서 발견됩니다. 부정적인 기분에 빠져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 하고 싶은 것을 해봅시다. 자신에게 연령 제한을 걸지 마세요. 늘 나를 주어로 두고 언제라도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나에게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제한은 사실상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나이를 탓하며 하지 않는 쪽을 택하게 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 내가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과 일에 민감해지세요. 늘 나를 주어로 두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세요. 저는 요즘도 독서를 즐깁니다. 새로운 것을 알고 싶기 때문이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한 이후에는 한방 강좌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메신저 라인도 사용하게 되었죠. 그런 사실을 밝히면 90대인데 대단하네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나이에 놀라다니 저는 그 점이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은 나이가 몇이든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아직 시도하지 않은 일 중에는 나이와 체력과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여전히 무궁무진합니다. 나이 들에 따라 잃은 것이 있을지언정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주어집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배꼽이 빠질 듯 웃어본 적이 있습니까?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웃기긴 하지만 배꼽이 빠질 정도로 크게 웃은 적은 몇 년 동안 없어요.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웃으면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죠. 그러니 웃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보세요. 배꼽이 빠질 듯 웃었던 기억을 되짚어보면 세상을 먼저 떠난 남편과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대학원생 시절에 병리학 강의에서 만난 저와 남편은 자주 식사를 함께 하곤 했죠. 남편은 말솜씨가 좋아서 늘 저를 웃게 만들어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둘이 신나게 웃다가 턱이 빠져버려서 스스로 턱을 끼워 넣은 일이 있을 정도였죠.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이었지만 포기하고 결혼을 선택한 건 이 사람이 아니면 턱이 빠질 정도로 웃게 해줄 사람을 평생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웃는 것은 훌륭한 건강법입니다. 즐거워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즐거운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65세를 넘기지 못하고 돌아가셨죠. 어머니를 떠올리면 자연을 즐기던 모습과 노래를 흥얼거리며 함께 걸었던 산길이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교장 선생님이 장학금이 나오니 여학교에 보내세요 라며 진학을 권유하러 집까지 오실 정도로 어릴 적부터 총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는 취업할 겁니다 라고 단칼에 거절해서 배움의 기회를 잃으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외할아버지를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배움의 기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제가 의대에 진학하자 기뻐하셨고 비싼 의대학비를 부탁해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헌신적으로 일하며 응원해 주셨죠. 의사가 된 뒤에도 온 힘을 다해 저를 뒷바라지하시고 매일 아이들을 보살피러 와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도움을 받은 상황에 익숙해지자 말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입고 있던 소매가 달린 앞치마를 벗고는 간다라고 가셨습니다. 다음 날은 깜깜무소식이길래 이제는 안 오실지도 몰라 하고 뉘우치고 있으면
그 다음 날에는 왔다라고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소처럼 와주시는 뒤끝 없는 성격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나이가 되자 저를 뒷바라지하고 손주들을 돌보던 어머니의 깊은 애정은 어머니에게도 삶의 활력소였을 거라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인 저 역시도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리면서 오히려 제가 격려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사람은 글자 그대로 서로서로 기대며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요.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인생아 웃어라 입니다. 부제는 웃으면 화가 풀리고 한 번 더 웃으면 인생이 풀린다 입니다. 저자는 원영 스님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탕니탄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벌컥 내는 건 불타는 석탄 한 덩어리를 손에 꽉 쥐는 것과 같다. 상대방에게 던지기 전에 불에 데이는 사람은 그 자식이다. 화라는 감정은 상대와 나 모두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이기에 무엇보다 조심히 다루어야 합니다. 무조건 참는 것도, 무작정 화를 내는 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흔히 화라는 것은 외부의 자극에 의해 주어지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도 누군가는 화를 내지만 누군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즉, 문제가 온전히 외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를 만들어내는 내 안의 원인도 있는 것이죠.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내게 욕설을 내뱉습니다. 그때 느끼는 불편함은 첫 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감히 나한테 욕을 하다니 저 사람 제정신이야? 하고 분노가 엄습한다면 그것은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화살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원하는 상태를 고집하고 싶은 내가 쏜 화살입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화살은 연이어 다른 화살들을 쏘아댑니다. 화를 낸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거나 나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슬픔에 잠기는 등 감정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 화살을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화를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마세요. 화, 시기, 미움, 두려움, 죄책감 등은 부정적인 감정에 속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인정하려 들지 않거나 그리고 밖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억누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언제고 뚫고 나올 방법을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병이죠. 맑은 연못 바닥을 손으로 한번 툭 쳐서 진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탁한 연못이 되죠. 그 연못을 다시 맑은 연못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냥 가만히 두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는 우리 마음에 일어난 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라앉히겠다고 휘저으면, 즉 억누르면 더욱 탁해지는 것입니다. 화를 가만히 바라봐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화에 휘둘리고 맙니다. 바로 마음의 관성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릴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남을 믿지 못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음의 관성이 강한 것입니다.
강하든 약하든 누구나 마음의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작정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화가 나면 그 순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알아차린 그 순간 화는 관성의 영향을 덜 받고 스스로 사그러들기 때문입니다. 화는 폭풍처럼 처음에는 굉장히 거세지만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따라서 가만히 화를 바라보고 있으면 끓어오르던 기세는 누그러지고 마음을 뒤덮고 있는 어둠이 걷히면서 화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탕리탄 스님은 한 발 더 나아가 화를 우는 아기라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우는 것은 무엇인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 품에 안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화라는 아기의 어머니입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 아기를 품고 안고 어르는 어머니의 에너지가 생깁니다. 화를 품에 끌어안은 채 의식적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기가 이내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화를 울고 있는 아기라 생각하고 보듬고 달래고 있노라면 어느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화낼 만한 일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사소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감정 싸움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돌이켜보면 별 차이도 없건만 작은 일에 몇 번 화내고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작 정당하게 화를 내야 될 일들엔 남의 일인 것처럼 무심하게 대응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면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 인생의 큰 신념 중 하나가 인생에 크게 영향을 끼칠 만한 일이 아니라면 양보하는 게 속 편하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을 잡고 리드해 나가려고 감정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기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하나를 더 가지면 더욱 편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손해보는 게 알고 보면 몸도 마음도 편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지만 다 가질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또 먼저 양보를 하면 그만큼 스스로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기분이 좋고 화가 나는 일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로 죽어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면 외부적인 상황만 생각하며 뭐뭐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여기지만 분노는 결국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달리는 수레를 멈추게 하듯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스리는 이는 우리는 진정한 마부라 부른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고삐만 잡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감정의 고삐를 쥐고 진정한 마부가 되십시오. 마지막으로 화를 내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은 건지 모르니까요.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다 풀릴지도 모르니까요. 결국 그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화를 내는 건지도 모르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화를 내는 대신에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화가 난다면 마지막 한마디를 꿀꺽 삼켜라. 화를 바라보라.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미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라는 에너지가 커진 다음에야 아, 화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화에 휘둘려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 부질없이 관계를 그르치거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늘 같은 패턴에 빠져 화를 내곤 합니다. 싸움을 촉발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결국엔 서로를 비난하며 끝을 맺습니다. 대화의 마지막은 보통 이렇습니다. 당신이 항상 그렇지 뭐. 이게 당신 탓이지 내 탓이야? 잘난 척은 또 시작이군. 지겹다 지겨워. 돌이켜보면 싸움의 이유는 작은 것입니다. 옷을 제자리에 안 두었다든지, 약속 시간에 좀 늦었다든지, 음식 쓰레기 버리는 걸 깜빡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툼이 커지면 왜 싸웠는지는 잊어버리고 서로 탓하고 비난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는 동안 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나중에 되삼키려 애쓰지 말고 그 순간 꿀꺽 말을 먹어버려라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화가 마음의 관성을 따라가듯 싸움은 잘못된 대화 패턴을 따라갑니다. 잘못된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 비난으로 향합니다. 이 패턴을 멈추고 싶다면 마지막 한마디를 줄이세요. 그 순간 말을 꿀꺽 삼켜버리세요. 패턴을 끊으면 싸움의 원인이 잘 보이고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니까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세상에서 그보다 더 괴로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 한편으로 착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과거의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지금 당장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다면 차라리 용서하겠다는 마음조차 내려놓고 억울한 감정으로부터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그 기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예 무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삶을 갉아먹고 그러고 있는 억울한 마음에 놓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나를 괴롭힌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쏘는 벌 한 마리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상대를 위한 용서는 준비가 된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억울한 기억으로부터 멀어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내 상처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상황 전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상대에 대한 연민이 생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그런 이해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어떤 이에게 상처를 주었을지 모르는 불안한 인간임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용서는 그때 해도 충분합니다. 정신과 의사 토머스 사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멍청한 사람은 용서하기도 잊어버리지도 않는다. 순진한 사람은 용서하고 잊어버린다. 현명한 사람은 용서하되 잊어버리지 않는다. 용서는 상처받았던 상황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잊지 않으면서도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용서할 수 없다면 하지 마세요. 일단 그 일에서 멀어지세요.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면서도 억울해하며 괴로워하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세계적인 진화 생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에 따르면 아기는 태어난 지 5일이 지나면 방긋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 아기는 엄마의 미소를 보며 웃는 걸까요? 아닙니다. 선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도 똑같이 미소를 짓고 웃는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웃음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참 많이 웃습니다.
하루에 400번도 넘게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어느새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인간의 삶을 정리해 봤을 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잠자는데 30년을 쓰고 밥 먹는데 10년을 쓰는 데에 비해 웃는 시간은 3개월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20살까지 다 웃고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1개월도 채 안 웃는다고 하네요. 길거리에 대굴대굴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자지러지면서 웃던 여고생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몇 번 웃었는지 세어보려고 해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데 쳇바퀴 같은 일상과 특별할 것이 없는 하루라서 도저히 웃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웃음은 꼭 우스운 사건에 대한 반응이나 개그처럼 타인을 웃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야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웃을 일이 없는 일상 속에서도 웃을 일을 찾아 웃을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웃음의 능력입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엄격한 사람들은 대부분 웃음이 없습니다. 늘 모든 것을 엄숙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고도 굳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뻣뻣한 자세로 피곤하다는 말과 사는 게 재미없다는 말을 달고 삽니다. 하지만 유머러스한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주위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웃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아 따라 웃게 되고 잠시 웃는 사이 위기 상황을 부드럽게 넘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삶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분명 비극이지만 그것 또한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면 희극일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잘 웃는 사람들을 보면 썰렁한 농담도 배꼽을 잡고 웃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아도 껄껄 웃고 맙니다. 자기 자신조차 대상화할 만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삶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거리를 두고 본다는 것은 반복되는 시선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상도 다른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와 남편을 봐도 웃는 게 보이고 똑같은 출근길에서도 웃긴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이게 바로 웃음의 능력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웃지 않고 보낸 하루는 잃어버린 하루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하루 웃음이 사라진다는 건 경직된 환경과 무거운 의무에 눌려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일수록 웃음의 능력을 키워야겠습니다. 몸이 웃으면 마음도 웃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신체의 증상으로 나타나듯 반대로 몸이 기뻐하면 마음도 따라 즐거워합니다. 올림픽 준비로 도시 전체가 들떠있던 2008년, 저는 베이징에 6개월 정도 머물며 중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티베트어도 함께 배우고 싶어서 선생님을 소개받았는데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 유학 온 어느 여학생이었습니다. 중국의 티베트 탄압이 보이지 않게 계속되고 있는 터라 그녀는 공안의 감시를 받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순수하고 맑은 성품을 지녔고 저는 그녀에게서 티베트어뿐만 아니라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다니는 학교 기숙사에 갔는데 그녀가 갑자기 백엔지 속에 고이 숨겨놓은 달라이 라마의 궁전인 포탈라궁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그 아이의 심정이 어땠을까 남모르게 꼭꼭 숨겨두었던 그녀의 그리움과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더 잘 이해하듯이 그녀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하루는 함께 빵집에서 빵을 먹고 있는데 그녀는 빵에 손도 안 대고 이야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안 먹느냐고 물었더니 라싸에서 함께 유학 온 친구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이 빵을 가져다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녀의 친구는 유학 중 뒤늦게 암이 발견되었지만 집이 가난해서 수술은커녕 아프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지가 너무 딱해 빵을 더 사주겠다고 했더니 그녀는 한사코 사양하며 그냥 아픈 친구와 함께 먹고 싶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티베트 출신 선생님을 둔 탓에 저 또한 공안에 붙들려 검문도 당하고 미행도 당했습니다. 가뜩이나 안 좋았던 건강이 스트레스 때문에 악화되자 도저히 계속해서 베이징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녀를 집으로 초대해 마지막으로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입맛에 맞지 않았을 텐데도 환하게 웃으며 잘 먹었다면서 설거지를 자기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뒷정리를 하는 동안 뚝딱 설거지를 끝내버리더군요. 그런데 속도보다 더 놀라운 건 물의 양이었습니다. 설거지에 쓴 물이 딱 2바가지. 그 이유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라싸에서는 물이 귀하니까, 그리고 지구에는 물이 귀한 곳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물이 많더라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물을 아껴 써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세상 만물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물을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고 샤워를 하는 저의 무지함, 수행 따로 일상 따로의 모습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 허투루 쓰지 않는 건 모두 제 어린 티베트 스승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곁에 있는 친구부터 보이지 않는 지구의 모든 생명까지 헤아릴 줄 아는 그녀는 누구보다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불가에서는 밥을 먹는 것을 수행의 하나로 봅니다. 발우라는 그릇에 부족한 듯 음식을 담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고 마지막엔 그릇을 닦을 물까지 남김없이 마십니다. 쌀 한 톨에는 수많은 사람의 땀방울과 노가 숨어있고 햇빛, 공기, 물 등 지구와 자연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밥을 먹는 행위는 그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인연들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밥은 한 톨도 남김없이 먹어야 하고 내가 이 음식을 받을 만한 노력을 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주로부터 농사지을 땅을 헌납받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토지 헌납 운동을 펼치는 간디 이후에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받았던 비노바 바베는 모든 사람이 베풀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그런 지혜를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린 비보바 바베는 어느 날 체격이 건장한 거지에게 적선을 베푸는 어머니를 보고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은 게으름만 키워주게 돼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그들에게도 좋지 않아요. 이때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우리가 무엇인데 누가 받을 사람이고 그렇지 못할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말이냐? 내 집 문전에 찾아오는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 다 신처럼 받들고 우리 힘 닿는 대로 베푸는 거란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니?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너무 쉽게 잊힙니다. 전철만 타도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은 사람 아닌 배경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서로 마구 밀치고 밟고 자리싸움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을 분류하는 복잡하면서도 무의식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 세상을 아군, 적군 혹은 그저 아무 상관없는 배경으로 나눕니다. 또한 개인적인 욕구와 관심에 몰두하다 보면 심지어 가족과 친구들조차
배경처럼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을 구분하고 내 편, 네 편을 가를 때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따돌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전염병을 막는다며 살아있는 동물들을 마주 죽이고 특정 인종을 학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등 참혹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진정한 배려를 받을 때, 누군가에게 가슴에서 우러나는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행복감은 그 어떤 물질이나 지위도 선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감정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비심에는 절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도 재산이 줄어들어도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일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해온 아베 피에르 신부는 신부님, 저는 이제 맹인이 되어서 더 이상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15살 때부터 제 삶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그 봉사를 말이에요. 라며 슬퍼하는 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인생의 마지막 1분까지도 당신은 당신에게 식기를 들고 오는 친구에게 미소를 지을 수 있을 것이고 당신의 미소가 그날 하루 동안 그가 해낼 몫에 일을 할 수 있게 돕는다면 당신은 이미 봉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베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혹은 장애가 있다고 베풀 게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내 종교는 친절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의 행복을 기원하며 타인에게 자비심을 갖고 친절을 베풀고 쌀 한 톨, 물 한 방울, 종이 한 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어쩌면 티베트에서 온 작은 소녀가 제게 종교의 참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요? 저는 그녀를 그리면서 오늘도 생각합니다. 모든 상황이 자비를 깨우기를, 나의 삶이 모든 존재에게 이롭기를,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습니까? 봉사도 많이 하고 주변 사람들도 잘 챙겨 평판이 좋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잘 살면 뭐하냐며 자기는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인만은 자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매번 반대만 한다며 도저히 부인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이해하면서 왜 부인만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죠? 자비를 베풀고 싶다고 하셨으니 부인을 대상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항상 사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하며 굳어진 선입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 참 이기적이군. 당신은 정말 게을러. 이렇게 말하며 자기 상에 맞추어 상대를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자비를 베풀어야 될 사람은 바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양로원에 계시는 어른들은 모르는 사람이 와서 몇 시간 봉사해 주는 것보다 자식의 따뜻한 전화 한 통화를 더욱 기다립니다. 한마디로 노력 대비 가장 효과적인 자비가 바로 가까운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입니다. 그러니 자비의 대상을 멀리서 찾지 마세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이에게, 부모에게 늘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사상가 소로는 아주 잠깐만이라도 타인의 눈을 통해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까?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헤아려 주는 것, 그것이 인생을 훨씬 따뜻하게 그리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걸으며 서로의 결점을 보완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두 개성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결합과 같다. 반응이 이루어지면 둘은 변화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변하게 만듭니다. 더 나은 쪽으로 말입니다. 누군가 프로포즈를 했다던 멋진 말이 떠오르네요. 당신은 나를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줘요. 그러니 이왕 함께 사는 인생이라면, 어차피 쏟아내야 될 에너지라면 미움보다는 사랑 쪽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사랑의 연, 부부의 연은 얼마나 신비로운 것입니까? 사랑보다 미움이 앞서는 날에는 입꼬리 행론의 문구를 기억하세요.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메멘토 모리와 카르페 디엠은 자주 붙어 다닙니다.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고, 카르페 디엠은 오늘을 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진실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죽음이 내일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집안에서 왕따라며 한탄을 늘어놓기 전에 아이들과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겠죠? 가족들 반응이 시큰둥한들 어떻습니까? 별로 마음에 담아둘 일도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신문에서 유재석 씨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의 예능인인 유재석 씨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없느냐고요. 유재석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뭘 하면 재밌을까? 최고의 예능인 유재석이나 무명 개그맨이나 고민은 똑같습니다. 무엇을 하면 재밌을까? 하루하루 일하며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일할 것인가? 직급이 높든 낮든, 혼자 일하든 함께 일하든, 그날 하루 일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에 집중하세요. 걱정은 그냥 던져버려도 좋습니다. 걱정의 대부분이 해결 불가능한 미래와 관련된 것이니까요. 오히려 지금 닥친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걱정할 시간도 여력도 없어서 쓸데없는 걱정이 알아서 해소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먼 훗날 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소신과 우직함은 바로 그 하루하루가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저자는 스님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중요하다고 여기저기 말씀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만 돈이 중요하다고 외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 역시 열심히 일해서 잘 벌고 잘 쓰라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으니까요. 인구 따라 니까야 경전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재물에는 5가지 공덕이 있다. 5가지란 무엇인가? 재산에 의지하여 자신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즐겁고 기쁘게 행복하게 돌보고, 아내와 자식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고, 친구와 동료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고, 수행자와 성직자를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돌보는 것이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얻은 재산으로 가족과 이웃에게 넉넉하게 베풀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쯤 모아야 주위에 베풀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1억만 있어도 억소리 나는 부자라고 했는데 요즘은 몇십억 재산은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합니다. 그 말은 엄살은 아닌 듯해요. 재무설계사나 전문 기관에 따르면 60세 무렵 은퇴할 때 확보해 두어야 할 노후 자금이 적게는 6억에서 많게는 10억 원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자녀의 학자금과 결혼비용, 부모의 병원비 등 큰 돈 들 일이 한둘이 아닌데 언제 직장을 나가야 할지 모르니 돈을 어떻게든 모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많든 적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돈이 부족해 라고 느낍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끊임없이 돈 벌 생각에 몰두하게 되고 돈을 벌어도 베풀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 혹은 오직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돈을 씁니다. 그런데 돈 버는데 돈을 쓰려 하는 한 돈은 아무리 많아도 모자라기 마련입니다. 돈을 많이 번 자본가가 재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앞으로 벌어들인 큰 돈에 비하면 지금 가진 돈이 늘 부족해 보이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 이르면 돈은 더 이상 가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게 느끼는 절대적 가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게 많은데도 끝없이 탐하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악귀라고 부릅니다. 악귀란 불교에서 유래된 말로 탐욕을 부려 악귀에 떨어진 귀신을 일컫습니다. 악귀는 코끼리처럼 큰 배를 가졌지만 실 같은 목구멍 그리고 바늘귀처럼 조그만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 허기지지만 작은 입 때문에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없어 늘 괴로워합니다. 악귀는 아무리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달고 사는 괴물입니다.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만족을 모르죠. 살아서 재물을 쌓아두고 먹지도 않고 보시도 하지 않으면 죽어서 악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귀가 된 사람들은 원래부터 제 욕심만 차려서 베풀지 않았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만성적인 부족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베풀고 살아야지 하다가도 당장 돈 들어갈 일도 많고 불안한 미래를 대비하려면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서 보시를 미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는 돈에 대한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얼마나 가져야 덜 불안할까? 이것에서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돈은 얼마일까? 라고요. 중국의 고전 회남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지의 곡식을 다 주고 강물을 다 준다 해도 배를 채우는 것은 한 줌의 곡식이며 갈증을 달래주는 것은 한 사발의 물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한 줌의 곡식과 한 사발의 물, 그 양을 구체적으로 헤아려 보는 것이야말로 돈에 대한 갈증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을수록 자유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가고 싶은 대로 여행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돈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생활 수준에 이르면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돈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인은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사업 덕분에 한때 남부럽지 않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달린 검은 세단에 고급 옷, 명품백까지 누가 봐도 부잣집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사업이 한순간 폭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 제 은사 스님이 여기저기 일자리를 주선해 주셨는데도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스님, 제가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빚 때문에 살던 집을 팔고 월세 집을 알아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최소한 방이 4개는 있어야죠. 쓰던 가구들이 있는데. 너무 많은 돈이 그녀가 누릴 수 있는 삶의 범위를 좁혀도 너무 좁혀버린 것이죠. 시골 할머니들은 아주 적은 생활비를 가지고도 훌륭하게 살림을 해내곤 합니다. 제철 나물로 맛간나게 반찬을 만들고 오래된 가구도 윤인하게 닦아쓰고 헌 옷도 깊고 다려 입을 만큼 만들어 놓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니 돈에 구애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잘 살아가십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오히려 자유의 폭을 넓혀 놓은 거죠. 가난이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제대로 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더 나아가 타인을 위해 얼마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게 바로 가난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많아도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음식값을 낼 줄 모르고 돈이 될 일이다 싶으면 자기보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을 제치고 독차지하려 하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투덜댑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벌어 아낌없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돈을 번 다음에 베풀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가진 재물을 타인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합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리 적게 보여도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법. 평생 마음 맞는 사람만 만나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나와 잘 맞는 사람도 있지만 자꾸만 어긋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야 좋으면 웃고 싫으면 울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학교를 가고 취직을 하면 싫다고 안 볼 수 없기에 안 맞는 사람과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싫어하는 사람과 잘 지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불교에서는 미운 사람과 만나는 고통을 원증 회고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8가지 고통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싶고 싫은 것은 피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미운 사람과 함께 해야 하니 어떨까요? 괴로움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와 안 맞아서, 원래 성격이 안 좋아서, 능력이 없어서, 유독 나를 미워해서 내가 괴롭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는 업무의 대가가 아니라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받은 스트레스의 대가이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통용될 만큼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대부분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더 괴로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바뀌어야 갈등이 해결되는데 그가 나를 위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자신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괜한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 이건 좀 고쳐달라?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봐야 서로 감정만 상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격이 모난 사람이라도 모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쁜 법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잘못을 따져 들면 관계만 악화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고 원망해봐야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나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억지로 잘 지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무엇이든 억지로 하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럴 때 최대한
이기적으로 살라고 합니다. 섣불리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거리를 두십시오.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느라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험담을 늘어놓는데도 에너지가 드는 법이니까요. 또 상대방이 내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으로 돌려서 좋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에 대한 신경을 꺼버리십시오. 상대방이 나를 험담할지언정 내가 그를 욕하고 다니지 않으면 무엇보다 내 마음이 떳떳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기적인 사람은 손해를 보며 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는 지리이타라고 하여 남을 이롭게 하는 것과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길가에 피어난 꽃을 보면서 꽃이 참 예쁘다라고 좋게 생각하면 꽃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여기다 지저분하게 꽃을 심어놨어 라고 여기면 내 감정이 나빠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고 좋다, 잘한다 생각하면 그 누구보다 내가 편안하고 살만해집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방송을 시작하며 모든 주도권을 놓아버린 이유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할 때 제 기분이 훨씬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느낀다면 그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일 뿐입니다. 상대방이야 자기 입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두고 내 기준에 따라 시시비비를 가리고 좋다 싫다 구분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관계의 괴로움은 상대가 아닌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내 의지로 괴로움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걸식을 하러 어느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집 주인이 부처님에게 삿대질을 하며 육신이 멀쩡한데 왜 남에게 밥을 빌어먹느냐며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이 방긋 웃자 주인이 왜 웃냐며 따지듯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집에 손님이 찾아와 선물을 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히 가지고 온 사람의 것이 되지. 당신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그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이긴요. 욕한 그 사람 것이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뿐입니다. 그 사람의 말 자체는 나에게 어떤 상처도 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비난에 화를 낸다는 것은 그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당한 욕에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받지 않으면 됩니다. 나라는 사람도 내 뜻대로 바꾸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맘대로 바꾸겠습니까? 상대가 뉘우치고 바뀌어야 관계가 좋아질 거라는 생각에는 세상도 사람도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는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기의 비위를 맞춰주듯 나이가 들어서도 온 세상이 언제나 자기 비위를 맞춰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 상태는 한갓 어린아이의 자기 중심적인 상태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세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걸림없이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이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게 해주는 고마운 사람으로 대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마음 먹기만 해도 나랑 안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예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것, 나와 맞지 않은 사람과 같이 지내는 법을 터득한다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나 자신을 위해 해야 될 일입니다.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가장 좋아지는 건 바로 나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아 웃어라 이 책에 대한 중요한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발췌해서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이 책은 한 2, 3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내용이 겉표지하고 제목에 비해서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책도 도서관에 가시면 쉽게 빌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